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고요. 1997년도에 초판이 출간된 이후에 2025년, 현재 거의 3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여전히 베스트셀러에 드는 책이고 전 세계에서 다양한 언어로 굉장히 많이 팔렸고요. 금융 자기계발서 분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왜 주목하셔야 되느냐? 부자 아빠가 알려주는 돈에 대한 생각, 부자들의 마인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부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주목하셔야 된다. 자, 우선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책 제목을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의미가 뭐냐? 왜 아빠가 두 명이냐? 혹시 삼국지의 여포처럼 아버지가 셋이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저자에게는 두 명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한 분은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교육자로서 고임금을 받았지만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진 못한 랄프 키요사키, 이분이 친아버지이시고요. 다른 한 분은 친아버지는 아니고 친구의 아버지지만 자신에게 일을 가르쳐주면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부자들이 갖고 있는 돈에 대한 마인드, 돈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알려주신 부자 아빠 리처드 키미, 이분이 있습니다. 이 부자 아빠의 리치 데드도 이분의 이름에서 따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알아볼 핵심 내용은 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대부분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그 다음으로 그 이유를 알아봤다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잠시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부분 돈을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사실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남을 위해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굴 위해 일한다는 거냐? 대체 그 남이 누구냐? 여기 밑에 있는 분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죠. 여기 위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 이분들이 누구냐? 써진 글씨를 보면 알겠지만 은행, GOB, 거버먼트, 정부죠. 그리고 BOS, 이분은 보스, 회사 사장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사실은 이분들의 배를 불리고 있다. 회사, 정부, 은행. 그럼 먼저 첫 번째 회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의 피땀 어린 노력과 성공은 모두 소유주의 성공과 은퇴 자금을 위해 소요될 것이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그게 온전히 내 성과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성과가 사실은 CEO의 배를 불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를 위해 일한다. 당신이 열심히 일할수록 세금만 더 늘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 중 5월을 순전히 정부를 위해 일하는 셈이다. 이 얘기는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요즘 투잡이나 쓰리잡 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지금 일하는 것만으로는 소득의 한계가 있어. 그래서 내 소득을 늘려야겠어 해서 투잡이나 쓰리잡을 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돈을 많이 벌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정부에게 더 많은 그만큼의 세금을 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은행을 위해 일한다. 이거는 제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당신은 주택 융자금과 신용카드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왜 이렇게 높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나라 노인분들 보면은 집을 보유하신 경우는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젊을 때 대출을 끼고 집을 산 다음에 평생에 걸쳐서 그 집에 대한 대출을 다 갚습니다. 집 대출에 대한 빚을 다 갚고 보니까 대부분이 은퇴하시거나 은퇴할 나이에 직면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내가 막상 은퇴하고 보니까 당장에 들어오는 소득은 없는데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이 부동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 빈곤율은 현금 유동성, 현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는데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집은 가지고 있지만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집을 담보로 생활비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내가 평생에 걸쳐서 집을 사기 위해서 은행 대출빚을 다 갚고 난 뒤에 보니까 내가 이제 은퇴할 나이가 돼서 현금이 없으니까 집을 담보로 다시 생활비 대출을 받고 나중에 생활비 대출 다 받고 보니까 그 갚을 여력이 없어서 다시 집을 은행에 반납하고 이런 빈곤 상황에 처한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도 OECD 국가 중에 압도적 1위라고 합니다.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 하는 행동들이 사실은 은행이나 정부 아니면은 기업 사장, CEO의 배를 불리고 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니, 야, 열심히 일한 게 죄야? 나는 그냥 부자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일한 것 뿐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부자가 못 된다고? 그래서 저자가 말하기로 두려움과 욕심, 무지 이것도 대부분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이다. 부자 아빠가 두려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속 참고 일을 하는 건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만 알아두렴. 청구서를 제때 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내가 다음 달에 카드빚을 내야 되는데 다음 달에 공과금이 얼마를 나가는데 또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돈이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다음 달에 경조사비로 얼마가 나가야 되는데, 다음 달에 내가 뭘 사야 되는데, 그리고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런 것들 말이다. 직장을 구하는 것이 과연 이런 두려움을 장기적으로 없앨 수 있는 최상의 해결책일까? 내 생각엔 아니다. 직장은 장기적 문제에 대한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이야.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1인당 생애 주기 적자 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28세를 기준으로 내가 노동소득으로 버는 돈이 소비로 쓰는 돈보다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43살을 기점으로 고점을 찍고 그 이후에 다시 하락세를 보입니다. 왜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느냐?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주 직장 퇴직 연령 평균이 49.4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49.4세 이때쯤에 은퇴를 해. 은퇴를 하고 보니까 내가 국민연금을 받으려면은 보통 65세이죠. 15년 정도 남았는데 내가 지금 당장에 소득이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생활이 유지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저임금을 받더라도 최대한 은퇴 시기를 늦춰야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내가 직장에서 은퇴를 했는데도 은퇴를 하지 못하고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일을 더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61세 이후로 적자에 진입을 하지만 이 적자 기간이 짧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우리가 사실상 돈을 버는 구간은 30년밖에 되지 않는다. 이 30년 동안 내가 평생 80년을 산다고 했을 때 나머지 50년의 손해를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말하는 직장은 장기적 문제에 대한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이다. 이 말을 되게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보통 이제 직장을 구하시는 이유가 뭐죠? 당장에 돈이 급한 것도 있지만 직장이 안정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직장을 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직장이 과연 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다음 두려움을 봤다면 이제 욕심입니다. 먼저 돈이 떨어진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열심히 일하게 채찍질한다. 월급을 받은 뒤에는 탐욕이나 욕심, 욕망, 무언가를 사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있는 온갖 멋진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지. 그렇게 해서 하나의 패턴이 생기는 거다.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하고 청구서를 내고 또 일어나서 직장에 가고 청구서를 내는 패턴이지. 내가 직장에 출근하는 게 너무 싫어. 막 맨날 아침에 막 일어나면 더 자고 싶은데도 막 지옥철에 막 껴가지고 막 힘들게 갈 걸 알면서도 내가 청구서를 내야 될 게 있고 신용카드 빚을 내야 될 게 있고 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 가고 청구서를 내는 패턴을 반복한다. 인간의 삶은 죽을 때까지 두 가지 감정에 의해 지배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두려움과 욕심이다. 그들에게 더 많은 돈을 주면 지출을 늘려서 다시 그 패턴을 반복한다. 그래서 어린 시절 저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새 야구 글러브와 사탕 그리고 장난감을 갖고 싶어 하는 것도 당나귀의 당근과 비슷한 건가요? 그래.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장난감은 점점 더 비싸지지. 새 자동차, 보트, 친구들의 에게 자랑을 하기 위한 큰 집처럼 말이다. 이렇게 우리는 눈앞의 것들에 현혹이 돼서 더 먼 미래를 생각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과 욕망을 가중시키는 것이 무지다. 그럼 무지가 뭐냐?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한 정보와 지식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을 때 무지가 시작된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 욕심, 무지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생쥐 레이스에 갇히게 된다. 생쥐 레이스라는 건 뭐냐? 여기 햄스터가 쳇바퀴를 맨날 돌리는 것처럼 두려움과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된 패턴을 반복하는 삶을 의미한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생쥐 레이스에 갇히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의 주요 수입원은 임금인데 임금이 인상되면 세금도 같이 인상이 되고 또 지출 역시 비슷한 비율로 늘어난다. 이걸 좀 집중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내가 만약에 전문직이거나 아니면은 월급이 많이 오르면은 생활이 좀 더 윤택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내 지출도 같이 증가한다. 왜냐? 내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 그러면은 그에 맞는 더 좋은 차를 사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은 자식 교육을 위해 교육열이 높은 동네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비싼 과외를 붙이거나 하기 때문에 지출 역시 비슷한 비율로 늘어나고 그리하여 생쥐 레이스가 된다. 이들은 자신의 집을 가장 큰 자산으로 여기며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법이 없다. 제가 뒤에서 다시 언급을 드리겠지만 이 저자는 집이 자산이 아니라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인데 저는 집이 자산이라고 교육받고 자랐거든요. 근데 저자는 집이 자산이 아니라고 얘기한다. 또 많은 이들이 생쥐 레이스에 갇히는 이유 두 번째는 뭐냐? 교육을 많이 받고 직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돈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 있다. 이들은 열심히 일하는 법만 배웠을 뿐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바로 그냥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하고 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그게 안정적이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자는 교육에 있어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알아본 대부분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다? 바로 돈을 위해 일하고 있고 두려움, 욕심, 욕망
무지, 이 총 네 가지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느냐 방법을 보자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이미지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돈을 위해 일한다면은 돈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자면은 지금 제가 바로 이제 부자 되는 방법을 공개를 할 건데 여러분이 만약 이제 술자리에 가서 야, 우리 어떻게 하면 대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앞으로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방법이 뭐냐? 바로 부채가 아닌 자산을 사 모으는 것이다. 그러면은 부채랑 자산이 뭔지 알아야겠죠? 그게 뭐냐? 저자 말에 따르면은 자산은 우리의 지갑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다. 부채는 우리의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것이다. 이걸 좀 더 쉽게 말하자면은 자산은 내가 보유함으로써 인해 소득을 창출하는 것들을 의미하고 부채는 내가 구매 즉시 바로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 최신 핸드폰, 이거는 부채일까요? 자산일까요? 당연히 부채이죠. 왜냐? 내가 구매 직후 바로 중고품이 돼버리고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차는 어떨까요? 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채이죠. 왜냐? 구매 직후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집은 어떨까요? 집은 부채일까요? 자산일까요? 저자 말에 따르면은 집도 결국 부채이다. 왜냐? 이거에 대한 반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자 말에 따르면은 우리가 집을 사기 위해 받는 막대한 대출 이것부터 일단 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가기 때문에 부채이고 집을 보유함으로써 내야 되는 재산세나 주택 유지 비용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집값이 오르면 괜찮은데 집값이 늘 오르는 게 아니라는 큰 함정이 있죠. 그리고 또 결국에 내가 집을 산다는 거는 내 현금 모든 자산들이 부동산에 묶이는 건데 그거에 따른 기회비용 내가 만약에 집을 안 사고 그 막대한 현금으로 뭐 다른 채권이나 아니면은 뭐 ETF 같은 좀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를 했더라면은 더 큰 돈을 벌 수도 있었을 텐데 거기에 따른 기회비용도 있다. 그리고 주택에 투자하느라 상대적으로 다른 투자 경험이 적어져서 현명한 투자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사실 저자가 집은 자산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자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견해에 동의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의 집은 감정적인 것이며 돈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그 감정이 크고 깊을수록 금융 지식은 얄팍해지기 때문이다. 돈은 모든 결정을 감정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알겠어. 내가 부자가 되려면 부채가 아니라 자산을 사야 되는 거 알겠는데 그러면 자산이 어떤 게 있는데? 이렇게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없어도 되는 사업. 소유자는 나지만 관리자는 따로 있다. 만약 내가 거기서 일해야 된다면 그건 직업이고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사업이 있고 수입을 창출하는 부동산. 아니 아까 부동산은 자산이 아니라며 그 조건이 다릅니다. 내가 만약 주거 목적으로 사는 집이라면은 그거는 자산이 아니라 부채이고 내가 만약에 사는 집이 이미 따로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월세를 받기 위해 내놓은 집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수입을 창출하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식, 네 번째 채권, 그 다음에 어음이나 차용증 아니면은 지적 자산에서 비롯되는 로열티 그 외에 가치를 지니고 있거나 소득을 창출하거나 시장성을 지닌 모든 것이 이런 것들이 자산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 모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산다. 그래서 결국 부자가 된다는 것은 자산 부문에서 매달 생성되는 현금 흐름을 늘려 마침내 월별 지출 금액을 초과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뭐냐? 내가 만약 월별 지출 금액이 300만 원이야. 300만 원인데 자산을 계속 내가 사 모아서 그 자산에서 매달 생성되는 현금 흐름, 소득이 300만 원을 넘어가.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부자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부자 아빠는 이런 조언을 남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금전적으로 고생하는 것은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자산을 취득하는데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은 부채를 얻으면서 그것을 자산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했을 때 이 책의 핵심 주제는 뭐냐? 바로 부채를 사모으는 게 아니라 자산을 사모하라. 그래서 오늘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짧게 드리자면은 이 책에 대한 비판도 존재합니다. 부의 추월 차선이나 세이노의 가르침을 보면은 이 저자가 정말 부자여서 부자들의 돈에 대한 생각을 쓴 것일까 아니면은 부자가 아닌데 책을 씀으로써 부자가 된 것일까 하고 이 책에 대한 비판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전해주는 메시지 이런 통찰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배울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직접 구매해서 보시면은 아마 더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책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